그 고금리 측면도 있고 전기차가 모든 전기차 업체가 다 생산을 중단하거나 수요를 연기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국내 배터리셀 업체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SK온은 포드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그 LG엔솔은 GM의 비중이 높고요. 그래서 LG엔솔이나 SK온이 지금 현재로서는 국내로서는 1등, 2등이기 때문에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GM이랑 포드의 부진이 굉장히 좀 뼈아픈 상황이고, 그런데 반대로 삼성 SDI는 물론 GM 비중이 일부 있긴 하지만 삼성 SDI의 주력은 스텔란티스하고 BMW랑 뭐 현대차 신규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잘하는 다른 밸류체인, 삼성 SDI 밸류체인은 조금 모든 전기차 업체가 다 힘들다고 하지만 다른 완성차, 그러니까 비중을 줄이지 않고 있는 완성차가 스텔란티스도 있고요, BMW도 있고, 도요타도 있고요, 혼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완성차마다 다른 거지, 그거를 전기차의 수요가 뭐 다 꺾인다고 말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근데 수요보다 중요한 거는 저는 소비자의 선택 문제다. 소비자가 전기차를 선택하려면 휘발유차보다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저는 그게 가장 조금 어떻게 보면 가장 걱정하고 조심해야 될 요인이라고 보는 게, 우리나라랑 중국은 전기세가 엄청 싸가지고 그 전기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메리트가 너무 큰 거고, 미국은 휘발유 값도 너무 싼데다가 전기세가 너무 비싼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기세가 너무 비싸서 소비자가 전기차를 탈 만한 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건데, 막말로 트럼프까지 당선이 돼가지고 IRA 법안을 폐기는 못하더라도 상당 부분 수정 보완해서 완성차 업체들한테 전기차 빨리 안 만들면 너네 벌금 엄청 때릴 거야, 그 일반 완성차 업체들한테 엄청 페널티 줄 거야, 이렇게 강력하게 전기차 업체들을 푸시해야 되는데 그 푸시가 안 되면 전기차 업체들이 당장 돈이 되는, 왜냐면 지금 테슬라 빼고는 적자거든. 테슬라랑 현대기아차 빼고는 전기차 사업부가 적자니까 이걸 계속 유지를 하려면 소비자의 선택을 계속 받아서 적정한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가장 저는 좀 큰 우려연이고, 근데 전기세가 너무 비싼 부분을 미국이나 유럽이 대안이 없냐? 유럽도 전기세가 비싸거든요. 근데 대안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이나 유럽이 원전 강국이거든요. 원전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기세가 엄청 싸질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원전 강국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전기차 시장 커지려면 이 신재생이나 원전이 같이 커져야 된다. 그래서 원전이 좀 부각이 되면 전기차 그 소비자 선택하는데 상당 부분의 측면이 보완될 그게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중국산 그 CATL이나 BYD 배터리가 미국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럽이 지금 계속 벼르고 있어요. 사실 유럽이 엄청 관세 때리려고 해요. 왜냐면 독일에서 싹 중국이 기술만 빼가고 실제 독일 차를 중국에 많이 못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중국을 얼마나 막 중국에서는 언론에서는 중국을 엄청 뻥튀기 해가지고 중국 막 CATL하고, 최근에도 기사 보면 CATL하고 LG엔솔 격차가 완전 줄어들다 못해 거의 붙었다, 그 기사가 났거든요. 시장 전체 침투율. 심지어 그 중국 로컬을 제외한 유럽에서도 엄청 줄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약간 일시적이지 않을까 봐요. 왜냐면 매달 완성차가 팔리는 데이터가 항상 달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CAT 들어간 일부 차종이 더 잘 팔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떨 때는 LG엔솔이나 삼성 SDI나 SK온이 들어간 차종이 그러니까 그걸 너무 일률적으로 얘기하지 마시라. 그리고 유럽에서 15에서 20% 관세를 때리면요, 중국차 자체의 그 경쟁력들이 저는 급격하게 좀 떨어질 거라고 봐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LFP에 대응할 만한 차세대 양극재나 차세대 배터리가 지금 이제 쏟아져 나오려고 해요. 그게 올해가 원년입니다. 24년대. 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은 용어인데 하이만간, 만간리치, 고전한 미드니켈 상용화가 24년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뭐 긍정적인 걸로 이걸 조금 좋게 얘기하면 또 2차 전지 그렇게 깨졌는데 또 펌프잖아요. 그건 아니고 그냥 현재 상황을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이 점유율이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시점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게 숫자로 보이는 시점이 되면 저는 국내 업체들의 그거는 빠르게 올라올 거라고 보고요. 심지어 뭐 가동률이 막 뭐 엄청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가동률도 회사 자체적으로 생산 그 계획을 조정하는 거지, 가동률이 예를 들어 80%대에서 50% 떨어졌다 그거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 보고 있고,
지금 확인한 거는 대략 한 75% 정도 가동률은 유지되는. 그러니까 LG 엔솔도 그렇고. 근데 오히려 상당히 그 보수적이라고 얘기했던 삼성 SDI는 조금 공격적으로. 왜냐면 지금 현대차 물량도 있고 신규로 볼보에 대한 가능성도 있고 BMW나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올해 신차를 계속 낸다. 그래서 그거는 차종별로 다 다르고 배터리 셀사별로 다르고 그래서 무슨 밸류체인이 하나 될 거냐에 따른 그건 개별 기업단에서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체 섹터는 이렇게 줄더라도 그렇죠. 네. 그 안에서 네. 약간 뭐 치킨 게임 같은 느낌일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는 그쵸. 업체가 어디가 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그 살아남는 업체는 주가가 폭등하겠네요. 그렇죠. 어디 밸류체인에 속하는 거에 따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게 미국의 그 전방 산업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테슬라 같은 경우도 네네. 주가가 네. 한 260불 갔다가 한 180불까지 거의 30몇 프로 네.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는 좀 어떻게 지금 위기에 처한 걸까요? 아니면 여기서 또 반등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테슬라를 완성차 업체로 보면은 저는 그렇게 크게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 이제 완성차 전기차를 만드는 매력적인 업체들 휘발유차들이 그러니까 원래 전통 자동차 업체들이 현대기아차 포함해가지고 심지어 이번에 4분기 때 테슬라 영업이익률보다 현대기아차 영업이익률 더 잘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저는 전통 완성차 업체들이 작정하고 맘먹고 전기차 미친 듯이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테슬라가 못 당해낼 거라고 봐요. 근데 테슬라는 너무나 강력한 이 데이터라는 빅데이터 있잖아요. 테슬라의 그 운전자들이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뿌려놓은 그 빅데이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조 컴퓨터를 이용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일종의 테슬라도 강력한 AI 인공지능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를 이런 그냥 전기차 만드는 업체로 안 보고 그 데이터를 리소싱하는 업체로 보면 저는 거기서 밸류에이션 몇 배 더 줘야죠. 진짜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처럼 그런 밸류를 줘야 되는 거고 전기차 업체로 보면 저는 경쟁력이 계속 잃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기대감은 엄청 컸는데 사이버 트럭 지금 이제 생산해봤자 생산 대수가 너무 적은 거죠. 근데 그러는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현대기아차 26년도까지 200만 대 전기차 그 현대기아차는 그 계획을 안 줄였습니다. 네.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26년까지 200만 대. 그다음에 저는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스텔란티스가 24년도부터 신차를 본물처럼 쏟아낸다고 했거든요. 대략 8종에서 10종까지 쏟아낸다고 했고 BMW도 지금 저가 차종까지 그 가격 밴드 구간을 넓혀가지고 BMW가 하이엔드 쪽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미니 BMW 해가지고 전기차 신차가 굉장히 계속 엄청 다양한 형태로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테슬라는 전기차에서는 계속 경쟁력을 잃을 거고 테슬라를 AI나 이 빅데이터 관점으로 보면 저는 거기서 밸류에이션 더 줄 거라고 보는데 그 시장에서 보는 시각은 전기차 관점보다는 테슬라는 빅데이터나 AI 쪽으로 보는 시각이 더 큰 것 같아요. 로봇까지. 네, 로봇까지.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결론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소비자의 선택이 좀 못 받아서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지연됐을 뿐이지. 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갈 미래라고 봐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꺾인 거지. 좀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가긴 간다. 네, 왜냐하면 모든 산업이 이렇게 급속도로 한 번에 정체 구간 없이 캐즘이라고 하잖아요. 지질학적 용어로 얼리 어댑터들이 다 쓰면 그 다음부터는 급격한 정체 구간이 온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전기차는 친환경이라는 굉장히 큰 타이틀이 있잖아요. 친환경 탈탄소라는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안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전기차가 매력적인 전기차가 많이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소비자의 선택을 강제를 떠나서 소비자가 선택할 만큼 엄청 매력적인 전기차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테슬라만 해도 7년 전, 8년 전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테슬라를 대항할 만한 아주 매력적인 전기차가 나온다? 저는 전기차 앞으로 그 상당히 신차가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다시 수요는 살아날 거고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 때문에 그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보조금 끊어버리면 전기차 산업이 박살난다. 심지어 독일이 보조금 중단하니까 판매가 급격하게 줄었거든요. 근데 그거조차 일시적이지 않을까요? 왜냐면 언제까지나 전기차 산업이 보조금에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전기차 자체로 도생해서 늘려야죠. 근데
정부에서 예를 들어 뭐 트럼프가 IRA 법안을 대폭 수정해서 바꿔버리고 그렇게 약간 정부 정책만큼 개별 기업의 큰 모멘텀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좀 우려되는데 그런 뭐 핵폭탄급 뭐 트럼프가 IRA를 뭐 싹 다 뒤바꾸고 갈아엎지 않느나 그러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건 전기차한테 상당히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크고 소비자의 선택은 문제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매력적인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게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가격 떨어지는 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배터리 가격이 싸져서 매력적인 가격대의 전기차가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 옛날에 화석 태워서 만든 석탄 화력 발전이랑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 원가를 만드는 그 발전 단가의 그 그리디 페리티 구간이 동일해지는 순간 신재생 에너지가 폭풍 성장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배터리 가격 싸지면요. 전기차하고 일반 차하고의 가격 그 저항 구간이 동일해집니다. 미국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미국은 전기차 평균 가격이 5만 불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럼 휘발유차 평균 가격은 얼마냐? 48,000불이요. 불과 6% 7%까지 줄어들었어요. 근데 배터리 가격 싸져가지고 전기차 더 싼 차가 나온다? 그럼 소비자가 휘발유차를 고집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의 그리드 페리티 구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해주신 그런 호재 네네. 기대되는 미래 네. 진짜 그 순간이 오면 진짜 폭등할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네네. 이렇게 빠졌으니까 극심하게 눌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그게 뭔가 물꼬가 터지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해주신 대로 그 캐즘 그 그래프를 이제 신문에 많이 좀 맞아요. 보니까 진짜 그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리가 되면 이제 올라갈 때는 그쵸. 전고점도 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와중에 살아남는 업체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어디가 살아남냐? 저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재무구조 탄탄한 회사를 봐야 된다. 저는 최근에 놀란 거는 에코프로가 지금 아시죠? 그 자원 리튬 관련된 업체 막 인수하고 하려고 현금 실탄을 1조 넘게 확보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가 자금 사정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어떨까요? 포스코홀딩스는 영업활동 현금으로 매년 그 회사가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만 7조 5천억이 넘어요. 7배 차이 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포스코는 생존할 수 있고 생존 가능성 뭐 미래에는 모르지만 누가 1등할지 모르지만 또 뭐 혹시 있을까요? 생존할 가능성 저는 LG그룹이죠. LG그룹. LG는 요새 LG화학 좋다고 얘기했다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LG화학 현금 흐름만 빠르게 봐드릴게요. 비교도 안 됩니다. 사실은 다른 양극재 업체들이랑. 저는 그래도 여전히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업체 중에 가장 좋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뭐 회계사 될 건 아닌데 심플하게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있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 있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 있잖아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좋은 겁니다. 당연히 계속 늘어나는 게 꾸준히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게 좋은 거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이렇게 제조업체들은 공격적으로 캐파를 증설한다는 거는 그만큼 매출이 발생한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플러스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단 영업으로 발생하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투자활동 현금으로 커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업활동 현금 흐름 5조인데 투자활동은 7조다? 그럼 2조를 어디 가서 빚져와야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벌써 마이너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 이거는 플러스가 된다는 거는 어디서 자꾸 외부에서 빚을 지는 거예요. 차입을 해오는 거죠. 마이너스가 좋은 거죠. 그래서 베스트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늘어나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보다 커야 되고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로 계속 줄고 있어야 되죠. 빚은 계속 갚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LG화학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올해 6조 8천억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내년에 25년도에 8조 8천억 2조 넘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늘어나고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9조 8천억 그러니까 요 갭이 중요한데 요 갭이 올해 워낙 투자를 많이 하니까 3조 정도 갭 존재하고 지금 내년에 이게 1조 가까이 확 줄어드는 거죠. 올해는 이 영업활동 투자활동 현금 흐름의 차이가 크네요. 3조 이상 차이 나는 거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3조 7천억 근데 방향성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3조 9천억에서 3조 7천억 내년에 3조 4천억 2천억씩 지금 2천억 3천억씩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이게 아마 다른 거 예를 들어 에코프로 BM이나 코스모 신소재나
포스코 퓨처엠하고 비교하면 아마 월등히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포스코나 LG와 같은 이제 든든한 뭐 모기업이 네. 좀 받치고 있는 네. 뒷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또 불황이고 이렇게 네. 캐즈민을 겪을 네. 때는 또 버텨야 되니까요. 아, 좀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혹시 그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기업은 진짜 좀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도 좀 괜찮을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좀 지금은 너무 섣부를까요? 비싸게 사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멈추고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오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이잖아요. 기업들이 결국은 아까 주가는 사람들의 기대값이랑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인데 둘 중에 중요도를 따지면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이 더 훨씬 중요합니다. 월등히 중요하고 회사의 이익이 좋다는 게 증명되는 순간 사람들의 기대값은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다. 근데 그러면 실적이 언제 좋아질까? 리튬 가격 빠지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소비자의 수요가 둔화되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러면은 실적이 계속 빠지기만 하냐? 뭐 예를 들어 많이 말씀드렸던 게 포스코 퓨처엠을 예를 들어 보면 포스코 퓨처엠은 단결적 양극재를 가장 빨리 5월달에 양산해가지고 최근에 수율 이슈가 약간 있습니다. N65랑 N86 수율 이슈가 있는데 당연히 수율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5월달부터 생산했으니까 그게 수율 잡는 데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의 단결적 양극재 비중이 1분기에 10% 언더에서 2분기에 20몇 %까지 올랐고요. 3분기에 41%까지 올랐어요. 단결적 양극재는 훨씬 더 하이엔드급이에요. 에너지 밀도도 좋으면서 안정성도 너무 뛰어나면서 그러니까 더 하이엔드란 얘기는 조금만 넣어도 그만큼 주행거리 성능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하이엔드를 쓰는 게 훨씬 이득인 거죠. 네. 그게 원가 측면에서도 이득이 조금만 넣어도 성능이 월등히 뛰어난 거니까. 그럼 결국은 원가 줄이는 효과인 거예요. 그리고 단결적 양극재가 이 포스코 퓨처엠 측면으로 보면 생산 원가, 포스코 퓨처엠 자체의 생산 원가를 6에서 11%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다. 엄청난 거죠. 근데 그럼 올해 예상하는 건 뭐냐? 미니멈 55% 이상이거든요. 그럼 단결적 양극재 생산하면 포스코 퓨처엠 마진도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리튬을 비쌀 때 안 샀어요. 그래서 요번에 4분기 영업이익률이 물론 코스모 신소재는 MLCC 부품도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도 영업이익률 8.9%까지 나왔거든요. 네. LG 화학의 8.3%를 뛰어넘었어요. 역대 최고 양극재 영업이익률 나왔거든요. 그러면 양극재 회사들이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박살만 날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게 언제 회복되냐? 그러면 이제 2분기 정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2분기를 보면 주가는 또 선반영이잖아요. 네. 그래서 양극재 업체들 그다음에 음극재 업체들 얘기하신 대로 많잖아요. 그다음에 엔캠처럼 갑자기 급등한 업체도 있고. 네. 그러면 어디가 저는 가능성이 있냐? 지금 심지어 테슬라 말고도 지금 그 4680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로는 가장 포지션이 큰 거는 각형입니다. 각형을 많이 쓰는데 각형은 이제 무겁고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은 거죠. 에너지 밀도나 에너지 효율 측면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근데 유럽은 BMW도 그렇고 스텔란티스도 그렇고 각형을 많이 썼는데 지금 이제 혼용해서 쓰려고 해요. 그건 굉장히 큰 변화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통형의 그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포지션 비율이 20%가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급격하게 올라와가지고 23%, 아마 올해는 26%, 27%까지 올라가면 그 3%의 점유율이 진짜 크다고 보는 게 원통형을 채택하는 완성차 업체들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면 그러면 원통형을 다 너무 잘하거든요. LG엔솔도 잘하고 있고 삼성 SDI도 잘하고 있고 그러면 LG엔솔하고 삼성 SDI 배터리 중에 원통형이 주목을 받을 거고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니켈 도금 강판하는 TC 스틸이 저는 계속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 원가 측면에서 상당히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게 건식 전극 공정입니다. 그럼 건식 전극 공정 가려면요 단결적 양극재 써야 되고요. 그러면 또 단결적 양극재 만드는 회사들 포스코 퓨처엠 당연히 주목받을 거고 그다음 건식 전극 공정 가려면요 실리콘 음극재 무조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회사들이 전혀 부각을 못 받는 이유는 딱 그거였거든요.
소비자의 선택 측면에서 포르쉐 타이칸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네. 맞잖아요. 포르쉐 타이칸은 포르쉐 중에서도 최고 대당 뭐 2, 3억 하는 차에만 들어간다는 그런 너무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대주전자재로 가는 실리콘 음극재가 드디어 SK 온에 납품했거든요. 네. 그럼 SK 온은 포드에 들어가는 F150 라이트닝 픽업 트럭이 주력이거든요. 그럼 상용차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이엔드에서 완전히 그 일반 볼륨 차종까지 왔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급격하게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면 실리콘 음극재는 건식 전극 공정 자체도 부각받지만 차종 자체의 볼륨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커질 거고 그럼 실리콘 음극재랑 같이 1+1으로 따라다니는 나노신 소재 같은 회사가 주목을 받을 거고 그래서 원통형의 최대 수에는 TC 스틸이 될 가능성이 높고 건식 공정의 최대 수에는 실리콘 음극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주식이라는 게 한 3년 저희가 네.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고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그 돈을 많이 벌려면 떨어질 때 사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적립식으로 맞습니다. 분할 매수를 떨어질 때도 계속 사야 되는데 그쵸. 막상 떨어지면은 못 사죠. 안 사고 욕하잖아요. 욕하잖아요. 아, 너무 많이 욕하죠. 네. 진짜 안타까운 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근데 버티셔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일부 투매가 나왔어요.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쪽에서 에코프로에서 견디다 못해 투매가 나왔거든요. 그렇구나. 네. 근데 그분들 던지셨는데 예를 들어 올라가는 타이밍에 사실 수 있을까요? 또 올라가는 비싼 타이밍에 사시면 2번 실패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얘기 하신 게 그렇다고 뭐 물타기 그거는 전혀 좋은 방법이 아니지만 현금 갖고 있다? 그러면은 역발상으로 생각해야죠. 왜냐면 다 반도체 얘기하고 리서치 센터에서도 전부 다 공통적으로 다 꼽은 게 반도체예요. 그래서 반도체 12월 달부터 벌써 2달 만에 주가 땡겨가지고 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도 안 나오는데 6배 갔어요. 6배. 네. 그걸 뭐 그런 회사들 뭐 발굴해서 말씀드렸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 못 드려서 최대한 좀 저평가됐는데 폭풍 성장할 여력이 있는 회사들 더 고민 많이 해서 아직은 1월달 데이터로 연간 계속 성장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데이터가 부족해서 다음 달 정도에는 더 데이터가 많이 쌓이니까 뭐가 진짜 주력 산업이 될지 24년도에는 뭐가 진짜 구조적 성장주가 될지 그걸 꼭 공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딱 봤을 때는 뭐 아까 제주 반도체들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너무 뻥튀기해서 올려놨는데 여전히 모든 기관은 다 반도체만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오히려 항상 역발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도 2차 전지는 좋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조금만 수급이 붙어주면 개인들 투매까지 나온 마당에 오히려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날지 몰라. 주가는 누가 압니까? 10만 아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역발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주가가 올라갈 때 뒤늦게 올라타서 이게 물린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사실 쌀 때가 되게 있었는데 그때 또 주목을 못 받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네.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한 번 더 온 건데 이제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이게 다시 올라간다는 거를 이제 모르니까 그런 건데 우리가 공부하고 처음에 또 약속했던 바도 있는 거고 그쵸. 그런 거를 만약에 전제로 한다면 그렇죠. 지금 사면 어떻게 보면 전반기 때 올라간 것보다 작년 올라간 것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주가를 25년, 26년 3년의 텀을 보고 하셨으면 저는 실전 투자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70% 80% 가격이 떨어졌어요. 70% 80% 떨어졌는데 그 가격에도 내가 신규 현금이 있어서 여전히 그걸 사고 싶다. 그럼 거기에 대한 공부가 돼 있다? 그럼 주가 빠졌다고 내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주가가 빠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요인일 수도 있는 거고 얘기하신 대로 2, 3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러면 2차 전지 업종들의 전반적인 실적이 보니까 데이터 보면 실적이 약 한 15에서 한 20% 정도 하향된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실적을 한번 봤거든요. 15에서 20% 정도 하향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계속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다른 업종이랑. 반도체는 엄청 좋다고 하는데 숫자가 찍히나? 사람들의 기대값은 너무 과하지 않나? 그걸 끊임없이 상대적인 매력도를 비교하시는데 상대적인 매력도 비교와 더불어서 계속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남들이 계속 나쁘다고 하고 계속 부정적인 이슈를 쏟아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바닥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앞서 그 표를 한번 다시 보시죠. 네. 보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5% 정도 이익이 증가를 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그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는 이 업종에 빠져 있어요. 참고로. 포스코홀딩스는 철강으로 들어가 있고. 왜냐면 제가 이 분류를 이게 물론 시장에서 인식하는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매출 비중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에코프로는 좀 지주회사라서 지주회사 섹터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아무튼 그걸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포스코는 철강으로 뺐고.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주가 상승률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구나. 에코프로가 빠지니까 훅 줄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근데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엔 별로였는데 올해는 좀 좋습니다. 그래요. 지금 막 영업이익 마이너스고 막 그러잖아요. 적자고.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 작년 3분기부터 시작돼서 올해 이제 한 상반기에 끝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게 약간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긴 해요. 원래는 한 4분기가 저점이다. 그러다가 최근에 맞아요. 실적 약간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니다. 1분기가 저점이다. 언제까지 또 지연될지 모르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봐서는 뭐 주의해야 되는 그런 업종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 2차 전지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왜냐면은 앞서서 이런 역발상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런 아이디어의 그 근본은 뭐냐면은 2년 이상 좋아지기 힘들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업종이 시클리컬이고 경기를 타다 보니까 2차 전지 여기 해당이 안 되죠. 여기 성장 중이니까. 여기 계속 좋아지는 거잖아요. 대신에 계속 좋아지는 강도가 다를 뿐이지 매년마다. 작년에는 생각보다 상반기엔 괜찮은데 하반기에 꼬꾸라진 거고.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리튬 가격이죠. 이 리튬 가격이 아무래도 이 재고 자산 관련해서 평가 손익으로 잡히다 보니까 양극재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가격이 빠지는 그런 가운데서는 고가에 사는 원재료가 계속해서 반영이 되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익이 좀 박살이 나는 거고. 근데 지금 리튬 가격 추이를 보면은 일단은 계속해서 지금 횡보세예요. 지금 실거래 연속 계속해서 가격은 횡보세다. 지금 업황을 살펴보면은 이 중국 쪽 리튬 생산 업체들의 구조조정이 상당히 좀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조조정이 언젠가 잘 마무리가 되면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마련되어 있는 것 같고 가격은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전기차 뭐 성장률이에요. 시장이 얼마나 성장을 할까 이게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 그 자료를 참조해서 가져온 건데 또 다른 그런 컨센서스도 있어요. 참고로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겁니다. 그걸 좀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전기차 성장률이 2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좀 둔화되는 거예요. 작년 30%였죠. 그렇죠. 35%가 아마 됐을 거예요. 둔화된 거고 국가별로 살펴봤을 때는 유럽이 아마 8%인가? 그리고 중국은 10몇 %, 미국이 35%예요. 미국 시장이 가장 성장률이 좋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게 낮아진 거죠. 사실 원래 더 높을 걸로 알고 있었는데 미국은 2023년 기준 보급률이 한 7, 8%밖에 아직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더 성장할 여력이 있는 그런 시장이고 다행인 것은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최근에 GM이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바닥 다지고 다시 올라오는 분위기예요. 특히나 실적 발표하고 이렇게 쫙 올랐는데 실적은 사실 잘 나온 건 아닌데 가이던스가 시장의 그런 기대치를 어느 정도 충족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올해 전기차 20만 대에서 30만 대 정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전기차를 생산할지 모델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원래는 작년에 보면은 GM이 거의 올해 한 상반기까지 40만 대 생산하겠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아예 생산 계획을 발표를 안 했어요. 이게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시장이. 얼마나 안 좋으면은 발표를 안 한 걸까? 그러면 한 대도 생산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약간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만드는 그게 이제 가장 안 좋은 건데 그래도 이번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물론 작년보다 훨씬 낮아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는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시장의 반응이 중요한데 올랐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그 전기차에 대한 기대치 눈높이가 그보다 더 낮았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 얘기하니까 좀 반등이 나와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좀 작년에 막 뭐 투자 계획도 이연되고 뭐 신모델 출시 안 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더 나빠지기보다는 그래도 좀 바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또 보여드릴 그래프는
포스코 퓨처엠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와 이것도 12개월 선행 EPS 차트입니다. 봤을 때는 이제 주가가 이게 1년치인데 뭐 보시다시피 이때는 완전히 그냥 과열돼가지고 엄청나게 올랐던 상황이고 그 뒤로부터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죠. 근데 이때는 사실 쇼커버랑 그다음에 약간 뽀모 현상이 겹쳤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 제 생각에 한 이렇게 갔을 거거든요. 이렇게 이때 확 솟아버린 거죠. 이렇게 갔다가 그리고 빠지는 거죠. EPS도 먼저 빠지죠.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전기차 업황이 심상치 않은데라고 하면서 먼저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맞았네 하면서 뒤돌아서 EPS가 훅 빠지는 거고 그리고 바닥이지 않을까? 라고 해서 쭉 올라왔는데 아니야 아직 아니야 하면서 또 빠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요번에 또 4분기 실적 나오면서 한 번 더 빠진 거고. 근데 여기에서 이걸 이제 좀 짧게 보면 이러한데 앞서서 제가 뭐 코스피 지수도 보여드렸고 다양한 업종의 그런 지수와 EPS 흐름 보여드렸었는데 딱 그 구간인 것 같아요. 바닥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근데 막상 실적 까보니까 좀 더 올릴 것 같다면 훅 빠지고. 근데 또 바닥 다지고 약간 좀 스물스물 올라오다가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실적이 나올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긴 하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좀 그런 바닥을 잡아가는 구간인 것 같다. 셀은 좀 모르겠어요. 셀은 약간 그런 방향성이 덜 명확하더라고요. 이런 소재에 비해서 양극재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올 만한 웬만한 악재는 다 나왔는데 여기에서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엄청 큰 한 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바닥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테슬라도 주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테슬라도 많이 빠졌죠. 그것도 이제 아무래도 미국 전기차 시장 둔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빠진 건데 그 GM이 좀 돌리고 했는데 이게 약간 전반적으로 다 퍼질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테슬라보다는 GM 전기차가 잘 팔린 게 더 우리나라 그런 2차 전지 밸류 체인에 좋긴 하죠. 그러면 EPS가 다시 좀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걸 좀 확인하고 좀 매수 시점을 잡는 거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주가가 더 먼저 반응할 거예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반응을 하고 EPS가 훅훅 꺾이는 구간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해당 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이 뭐 예상을 하긴 하지만은 그 예상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은 최근 실적 가지고 예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예상도 하고 뭐 컨퍼런스 콜도 하고 가이던스도 미국처럼 제시는 안 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전화하고 물어보고 하면은 또 제시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주가가 더 빨리 방향을 잡을 거고 아마 그렇게 실적이 발표되는 날 내 예상이 맞았어. 근데 지금 생각보다 더 좋은데 이러면 더 난리가 오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차 전지는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주인데 지금 이제 이게 데이터로 확인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게 계속 지연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이제 확인이 되고 예상이 될 때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 그렇죠. 그 시기가 뭐 그래도 올해 뭐 하반기 정도는 그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지연되더라도 뭐 이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흐름을 봐야 되는데 확실히 좀 미보다는 바닥 시그널이다.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요. 저 계속 그래도 바닥권에서 이제는 거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포스코 퓨처엠도 전 저점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포스코 퓨처엠을 가져온 이유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증권가에서 그 에코프로 이슈 때문에 잘 커버리지 안해서 명확하게 흐름이 안 나와요. 얘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나름대로 이제 정확하게 좀 컨센서스를 제시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약간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줘가지고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전지 내에서 또 어디를 좀 보면 좋아요? 저는 전구체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왜 전구체가 중요하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양극재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수출하는 비중을 보면 반도체 다음으로 많은 게 양극재예요. 네, 그만큼 양극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앞으로 반도체 파이보다 이런 2차 전지 소재 파이가 더 커질 거라고 이제 배터리 그 쪽이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에 대해서 내재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양극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원가 기준에서 70% 정도 차지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60에서 80 사이니까 70% 정도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배터리 내에서 양극재를 봤을 때는 비중이 40%, 그다음에 양극재 내에서 전구체 원가 비중을 봤을 때는 70%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간 우리나라가 왜 안 했냐? 중국에서 너무 싸게 생산을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나서서 이걸 한다라는 건 비용적인 측면에서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을 안 댔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됐냐면 중국 수입 비중이 무려 96.8%까지 와, 높아졌어요. 단일 국가. 네. 그래서 와. 그러니까 중국이 없으면 전구체 생산을 하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와.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가 되면서 또 중국 지분이 25% 미만이어야 된다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결국엔 중국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네, 중국산을 쓰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부랴부랴 이제 전구체 증설을 지금 서두르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중심에 이제 새만금 단지가 있죠. 네, 새만금 단지에 지금 각각 기업들이 뭐 LG 쪽이라든지 뭐 SK온이라든지 뭐 여러 회사들이 새만금에 지금 그 적극적으로 전구체 증설 라인을 지금 만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머티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양극재 업체들 다 떨어질 때 에코프로머티만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머티가 우리나라 국내 기준으로는 전구체 1위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이 하이니켈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이제 지금 기술이 단결적 양극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단결적 양극재에 맞는 또 전구체 기술 개발이 중요합니다. 네. 그거를 이제 에코프로머티가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주식의 주가에 대한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2024년은 전구체가 될 것이다. 네. 2차 전지 내에서도 전구체를 집중해야 되는 것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2024년은 전구체의 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고요. 네.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머티 시총이 한 15조에서 왔다 갔다 해요. 오, 15조, 16조 벌써 15조요?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뭐 출연할 때마다 계속 하죠. 그래서 이게 뭐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번 달에 맞아요. 출연했을 때 이제 20만 원, 21만 원 막 되니까 한번 매도를 고려할 시점이 온 것 같다. 그러고 나서 17만 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야, 근데 다시 맞아요. 회복이 된 게 이번에 이제 에코프로머티가 그 모건 스탠리 한국 지수에 편입이 거의 확실하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편입 이슈 때문에 다시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뭐하고 하면은 뭐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에코프로 BM 시총을 봤을 때 지금 한 27조 정도 되거든요. 에코프로 BM 시총이 뭐 오늘 조금 더 올라서 이거보다 뭐 더 높겠지만은 보면은 양극재랑 전구체를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에코프로 BM은 양극재고 에코프로 머티는 전구체니까 거기서 또 뭐 60% 그렇죠. 70%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제 에코프로 BM 캐파가 2027년에 제가 그 전에도 설명 많이 드렸잖아요. 네. 71만 톤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근데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2027년 전구체 캐파가 21만 톤이에요. 네. 현재는 5만 톤이고. 근데 이게 봤을 때 21만 ton에 71만 톤이잖아요. 네. 근데 이 양극재 1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구체가 거의 그 정도 수준이 들어가거든요. 0.9x인데 성능 비율은 이제 레시피가 다 각각 다르잖아요. 업체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양극재 1톤 만드는데 전구체 1톤 들어간다라고 쉽게 생각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러네요. 네. 전구체 캐파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와. 저거 이상으로 필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가격도 올라갈 수 있겠네요. 가격도 올라갈 수 있죠. 제가 이게 지금 최근 거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최근 거를 일률적으로 다 조사하기 어려서 8월 기준으로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전구체 같은 경우는 톤당 약 2천만 원 정도 수준이고 수산화 리튬이 한 6,600만 원. 지금은 더 내려갔을 거예요. 이제 리튬 가격이 8월보다는 더 내려갔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양극재는 ton당 5,600만 원 정도 수준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구체랑 수산화 리튬, 그러니까 하이니켈의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구체랑 수산화 리튬을 섞어서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또 이게 비율이 양극재 1톤에 아까 전구체 1톤이라고 했죠. 그렇죠. 수산화 리튬은 또 0.5 톤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비둥비둥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봤을 때 이제 전구체는 마진율이 한 7.1%, 양극재는 지금 마진율이 좀 떨어져서 6%, 5%에서 6%인데 이제 쉽게 이제 6%라고 썼어요. 근데 요런 부분을 봤을 때 에코프로 BM의 시총의 반 정도나 좀 그 이상 정도는 좀 적정한 수준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 BM 시총하고 견져봤을 때는 지금 시총이 조금
적정한 수준이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에코프로 BM이 또 올라가면 에코프로 버티도 올라갈 여력이 네.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좀 반대로 가고 있죠. 에코프로 BM은 이제 조정이 많이 거치고 있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는 계속 쭉쭉 네, 상승하고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MSCI 한국 지수 편입에 네네네. 큰 호재가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공모가가 원래 에코프로 머티가 36,200원에 시작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 머티 주가가 뭐 22만 원, 21만 원 막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불과 2달밖에 안 됐어요. 2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약 6배 상승하거든요. 와, 진짜 무섭다. 무서워. 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머티 직원들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퇴사. 네. 내가 이걸 팔고 내가 인생 피느냐, 아니면 내가 소소하게 계속 야. 직장 다니면서 요거 나중에 파나. 네. 네, 그런 이제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겠죠. 아, 그 코로나 때 그 네. 많았어요. 그 SK 그 뭐지 바이오 네네네. 바이오판인가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죠. 진짜 퇴사하신 분 있었어요. 네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었고. 아 그렇구나. 네네. 아 진짜 이런 주식 어렵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네. 잘만 발견하면은 네. 있는 거니까 항상.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대표적으로는 에코프로 머티를 좀 볼 수 있는 거고. 네, 에코프로 머티가 거의 1등주라고 1등주. 보시면 되고요, 전구체에서. 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올라서 네. 뭐 이거를 뭐 매수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제 1등주가 있으면 2, 3등주가 또 생기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부터 계속 중견기업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 전구체를 지금 사업 진출하는 중견기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추린 게 에코앤드림하고 미래나노텍이 있습니다. 네, 요게 지금 제가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전구체가 굉장히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전구체 생산을 공격적으로 늘려도 사실 100% 커버하기 어려워요. 와.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71만 톤에 양극재 71만 톤에 전구체 21만 톤이잖아요. 네. 불과 30%밖에 커버가 안 돼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제 남한테도 또 팔고 싶잖아. 그 자기네들한테 팔면은 이게 이제 시장에서 보는 게 니네는 그냥 니네한테만 파는 거잖아. 다른데 파는 걸 좀 보여줘야지 우리가 뭐 투자를 더 하지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공격적으로 더 늘리기 위해서는 좀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더 늘리던지 그쵸. 아니면 이런 중견 기업한테 맡겨서 생산을 한다든지 그런 늘리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중견 기업 전구체 기업들이 어떤 전략으로 가고 있냐면 그 전구체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이모달이라고 해가지고 섞어서 써요. 그러니까 소입경 전구체랑 네. 대입경 전구체를 뭐 7대3 정도 비율로 섞어서 쓰는데 이렇게 섞어서 쓰면은 이제 좀 성능이 더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 니켈, 그런 하이니켈이 느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소입경 전구체 쓰임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에코엠 드림이 이제 옛날부터 소입경 전구체 강자로 알려져 있고요.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허난켈롱 에너지, 뉴에너지사랑 지금 합작을 하고 있는데 요 회사가 또 중국에서는 소입경 전구체 또 강자예요.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많이 알려져 있진 않죠. 왜냐면 전구체, 중국 전구체 하면은 뭐 화유코발트라든지 거린메이 뭐 요런 회사, 다른 몇몇 회사들이 되게 유명한데 이 회사는 저도 이제 최근에 알았고요. 이 회사가 그래도 의외로 좀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지금 합작법인으로 55대 45로 지금 미래나노텍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에코앤드림이 새만금에 이제 터를 먼저 잡았어요. 미래나노텍보다 먼저 잡았는데 이제 4만 5천 평의 터를 잡고 이제 최근 며칠 전에 공시를 냈어요. 1,8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네. 전구체 생산 능력을 3만 5천 톤까지 늘리겠다. 네, 3만 5천 톤이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에코프로머티는 지금 한 5만 톤 정도 생산을 하잖아요. 여기는 지금 5천 톤 정도 생산을 이미 하고 있고요. 이제 유미코아에서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니네 얼마까지 생산하면 우리가 사줄게라는 계약이에요. 바이앤셀 계약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그거를 믿고 이제 1,800억 원을 투자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미코아 쪽으로 소입경 전구체를 지금 납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미래나노텍은 아직 어떤 회사에 납품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공시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일단 여기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대형
고객사랑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의 물량을 확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뉴스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최근에 새만금에서 이제 58,000평, 58,000평이면 저기 에코앤드림보다 더 크잖아요. 1만 평이 더 크네. 여기는 받고 더블이야 또. 8천억을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저거는 뭔가 알려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네. 파트너가 있다는 것 같은데요. 여기도 파트너가 정해졌겠죠. 네, 정해졌는데 제가 원래는 저번에 출연했을 때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퓨처엠 쪽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새만금 아니면은 거기 포스코 그 퓨처엠이 전구체 라인을 지금 증설하고 있는 율촌 산업단지, 포항의 율촌 산업단지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거기가 아닌 새만금을 지금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보다는 다른 고객사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중견기업에서 전구체 사업 진출하는 두 가지 기업, 에코앤드림하고 미래나노텍. 저 미래나노텍은 저기 지분이 중국 허난 켈룽 뉴 에너지랑 55대 45잖아요. 저거는 IRA 걸리는 건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걸리죠. 근데 이게 그 25% 미만이라는 중국 지분이 25% 미만이라는 이거는 내년부터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을 해봤죠. IR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측 지분을 다른 기업에 이제 매각한다. 매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래서 20% 정도를 이제 다른 기업에 매각을 하게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그렇게 매각이 된다면 이제 좀 고객사 지금 이 전구체를 받아갈 고객사에서 좀 매각 그 지분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끈끈한 그런 라인이 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믿으려면 서류가 보증돼야 되잖아요. 네, 서류가 약속이고 돈이 보증이다. 야 그렇군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이거 전화까지 다 하셔가지고 확인하시고요. 투자는 아니, 이렇게 투자는 열심히 피 같은 돈을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랑 같이 간다는 건데 제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코앤드림이 최근에 이제 그런 공시를 통해서 먼저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약간 에코앤드림하고 미래나노텍이 좀 다른 방향이 뭐냐면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황산니켈까지 이제 취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켈 정년이죠. 니켈을 이제 니켈도 이제 정년을 해가지고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니켈도 보면 광산에서 진짜 고품질의 니켈이 나오는 데가 있고 저품질의 니켈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석유처럼. 근데 예전에는 그냥 고품질의 니켈을 그 가격에 사면은 커버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니켈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걸로만은 이제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찾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저품질의 니켈을 정년을 해서 전구체 업체에 이제 넘겨주는 방식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다 세팅을 하고 있거든요.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조금 더 넓혀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에코앤드림하고 미래나노텍을 보면은 제가 한 달 전에 출연을 했을 때 에코앤드림이 21,000원대였고요. 이제 미래나노텍은 17,000원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어제 기준으로 에코앤드림은 34,750원, 미래나노텍은 15,620원.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미래나노텍이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제 매출적으로 봤을 때 작년 3분기 매출이 이제 최근까지 발표된 거잖아요. 4분기는 이제 이번 3월쯤에 발표를 하니까 175.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매출 175억 원에 영업이익이 3억 원이에요. 근데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매출이 1,775억 원에 영업이익 25억 원. 상당히 많이 10배 차이가 나요 매출이. 그러네요. 근데 주가는 비슷하다는 거죠. 시총이 4천억대니까 둘 다. 그러니까 미래나노텍이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매출이 10배인데 영업이익은 10배 비슷하게 나오고 주가는 이렇게 되니까. 보통 이게 왜 안 올랐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왜냐하면 보통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중에 매출보다 시총이 떨어지는 기업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계산해도 지금 한 2023년 만약에 매출이 집계가 된다면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사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시총이 4천억 대니까 그거 이상은 충분히 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게시판 같은 데 보면은 홍보가 안 돼서 그렇다. 너무 기업에서 소극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김철영 대표님이 약간 그런 부분에서 소극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들기는 해요. 주총에서 이제 얘기 들었을 때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약간 뭐랄까나 정해지지 않는 건 우리는 발표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뭐 다 얘기하잖아요. 뉴스화 시키고. 그리고 안 되면 아니면 말고 이런 게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니면 말고는 안 해. 절대 아니고 말고는 안 되고 확정됐을 때 우린 발표한다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 움직임이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나노텍은 진짜 공부를 좀 한번 해보면 엄청난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미래나노텍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소입경 전구체 쪽으로 이 회사도 소입경 전구체로 지금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데 전구체 에코프로 머티가 전구체를 생산하는데 소입경도 하고 대입경도 한다. 그런 거보다 차라리 대입경을 몰빵을 해서 우리는 충분하게 여기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소입경은 그냥 중견기업에 맡겨서 OEM으로 만들면 더 효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가닥으로 아마 에코핸드림이나 미래나노텍이 대형 고객사들이 좀 그런 전략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은 전구체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오님께서는 이제 에코프로버티, 에코핸드림, 미래나노텍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면 좋겠다. 이 세 개 말고도 여러 기업이 있는 거죠. 뭐 포스코 퓨처엠은 자체적으로 또 하고 있고요. 뭐 LNF도 하고 있고 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이제 중견 기업으로 봤을 때는 이 두 기업이 이제 좀 독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에코핸드림 같은 경우에는 뭐 먼저 시작을 일찍 했고요. 뭐 촉매 사업을 원래 하던 기업인데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2차 전지 소재 쪽을 정하면서 이제 이쪽 전구체 쪽으로 진출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대형 고객사들하고 이제 그런 연구라든지 그런 걸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독자적인 기술로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래나노텍은 좀 후발이지만 중국 업체와 조인을 하면서 이제 규모의 경제로 밀고 나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뭐 더 좋은 결과를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국엔 지금 둘을 비교해 봤을 때 미래나노텍이 너무 저평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기차 산업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테슬라 주가도 좀 비리비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테슬라가 지금 판매량이 분명히 계속 늘어나죠. 근데 이제 그 성장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경쟁자가 계속 많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전기차 많이 팔고 있는 회사가 현대기아차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경쟁자가 계속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와, 현대기아차 그렇게 많이 팔아요? 야, 대단하네. 그래서 자동차 수출을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한국에서는 잘 안 팔려가지고 세일하고 막 그런다고 하던데 미국은 잘 팔리나 보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좀 전략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상업용 렌트 시장. 렌트 시장을 노려가지고 지금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했고요. 그게 통해가지고 이제 지금 다시 2위 자리를 지금 차지를 하게 됐죠. 그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회장이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회장님이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무조건 계획대로 증설할 거고 계획대로 밀고 나간다. 그 자신감이거든요. 한국에서 팔리지 않는지언정 우린 해외에서 잘 나간다. 그리고 충분히 그런 캐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그 판매에 머물지만은 않고 뭐 지금 소재 쪽에서도 직접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고려 아연하고 합작 회사를 해서 배터리 만든다고요? 니켈 수급을 하려고 이제 합작 지분을 만들어서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구체 만들려면 가장 많이 들어간 게 또 니켈이에요. 하이니켈 전구체니까요. 하이니켈 배터리에 맞춘
전구체이기 때문에 니켈을 또 잡지 않으면 이게 또 마진율을 높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간파를 하고 공격적으로 고려 아이언하고 지금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현대기아차도 네. 최근 주가는 좀 잘 모르겠지만 주가가 그렇게 막 좋지 않지 않았나요? 2023년에? 그 전에 이미 좀 올랐다가 조정을 거친 건데요. 네. 뭐 사실 잘 나가는 거에 비해서 주가의 반영은 이제 즉각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네, 근데 어쨌든 판매가 잘 되면 그렇군요. 기업에 돈이 쌓일 거고 그 돈이 또 투자가 될 거고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캐파가 또 높아지고 매출이 늘어나면 또 다시 투자에 대한 매기가 다시 들어오겠죠. 네. 네. 와, 현대기아차 되게 잘하고 있군요. 특히 뭐 완성차 기업들이 배터리를 어느 정도 내재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배터리 다 외주 줄 수는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옛날에는 내연기관차 시절에는 엔진이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엔진을 외주 주진 않았어요. 네, 엔진이 가장 중요한 부품이고 가장 마진 비중이 높은 부분이니까. 근데 이거는 전기차 시대가 되니까 보면 뭐 LG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하고 SK온이 다 가져가는 거야. 자기네들도 이제 해야겠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자기네들 독자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야 또 딜을 할 때도 협상을 할 때도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게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기가팩토리 만들면서 또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테슬라가 좀 현대차보다는 힘들 거예요. 왜요? 네. 왜냐면은 한국에는 그런 기반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조 네. 인프라.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 그 삼성 이재용 회장 직접 만나서 우리 배터리 동맹 맺자 이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석에서 막 단독으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그런 인프라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인트 벤처식으로 이제 파나소닉하고 네, 협력을 한다든지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죠. 이제 개발은 될지언정 요거 양산하는 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현대기아차는 나름 이제 잘하고 있고 네. 테슬라는 좀 어때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은 미국에서 1위잖아요. 판매율이 1위고. 근데 중국에서는 밀렸어요. 비아디가 지금 1위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 내에서 비아디가 엄청 많이 팔려요.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이제 중국 시장에서 좀 밀려나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 이번 연도 2024년 되자마자 독일 쪽에서 또 가격 인하가 이루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가격이 할인이 되고 있고, 뭐 테슬라 전기차 가격 시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가격을 하락시킬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메탈 가격이 내려가면서 니켈이나 뭐 코발트, 그 다음에 뭐 리튬 가격이 내려갔잖아요. 내려가다 보니까 배터리 가격도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에서도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작년에 뭐 양극재 업체들 뭐 리튬 가격 내려가서 뭐 안 좋을 거다, 뭐 망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기관에서도.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한 게 왜 리튬 가격 내려가고 배터리 가격 내려가면 전기차 더 많이 팔릴 텐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가격이 많이 내려가면서 아마 2025년에는 굉장히 많은 판매 비중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도 아무래도 좀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테슬라도 2023년 하반기, 2024년 뭐 한 중반기에서 하반기까지 조금 어려울 거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좀 반등이 이어지겠다.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작년에 이제 컨퍼런스에서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2024년엔 판매가 좀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의 이유로 대출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에 분명 어려움이 생길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되게 재밌는 게 이제 미국 렌터카 업체 하츠라는 데가 있어요. 네, 허츠. 미국 렌터카 업체 허츠라는 데가 있는데 이 허츠가 그 나름 100년 된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요? 네. 100년 된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허츠가 이번에 전기차를 매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걔가 매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뭐 세대 중 한 대 처분을 했는데 단가 상승으로 봤을 때 대당 이제 1,600만 원 손해를 봤다고 해요. 네. 근데 얘네들이 이걸 팔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테슬라에서 가격을 계속 내려요.
그러면 잔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걸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간 얘네도 정리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저기서 80만 원에 팔어. 그럼 중고 가격이 또 떨어졌잖아요. 그치, 방어가 안 돼. 네. 그러니까 빨리 파는 게 얘네는 이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를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고 충전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허치에서 이제 전략을 바꾼 거죠. 네, 조금 우리가 너무 빨리 이걸 진행한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전기차, 중고차 가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때 팔고 요걸 이제 내연기관차로 다시 전환을 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마진율을 높여보자. 요런 생각에서 이제 요런 눈물의 땡처리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제 이거는 테슬라의 경우고 한국기도 보면 제가 중고차 시장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서 좀 볼 때 내려갔죠. 많이 내려갔죠. 일반 차에 비해서. 전기차는 진짜 많이 내려가고 네네. 그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건 잘 안 내려가요. 네, 맞아요. 한국도 전기차, 중고차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죠.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중고차 가격이 정말 핵심 사업 중에 하나니까 이런 데는 또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요즘에 이슈가 되면서 테슬라 주가 하락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줬던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도 그러면은 하반기 가면은 조금 바뀔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기차 가격은 계속 내려갈 여지가 크니까요. 그때는 이제 더 내려갈 것도 없고. 네네네.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더 내려가면 이제 거기서 멈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면 다시 조금 오를 거고. 그렇죠. 근데 예전만큼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그런 거는 이제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하향 안정화되면서 이제 배터리에 대한 마진율이라든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오님 그 다음에는 또 많은 분들이 국민주라고 생각하시는 포스코홀딩스 상황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이제 아르헨티나의 염호가 있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저도 전부터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좀 당분간은 힘들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포스코홀딩스의 사업 구조가 아직은 철강 비중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비중을 보면 52% 정도 되거든요. 그 이제 철강 시황에 따라 좀 많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요. 요즘 시황을 보면 철강 가격은 내려가는데 철강석 가격은 또 오르고 있어요. 중국에서 또 철강석을 많이 산다고 그래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가 팔 때는 가격이 내려가고 내가 원재료 살 때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참 어렵다.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가 아무리 잘 나가도 철강 시장에 이제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여기다가 또 리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다 보니까 또 그것도 악재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스코홀딩스가 제시한 리튬 가격의 적정 가격은 톤당 2,600만 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그 가격보다 30% 정도 낮은 1,900만 원인가? 네, 1,900만 원 정도 되니까 30% 정도 낮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얘네들도 지금 상황에선 미치고 장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 염호나 광석 호주에서 들여와가지고 리튬 생산을 하고 있지만 비중이 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행인 거죠. 어떻게 보면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이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올라갈 여지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팔면은 좀 포스코홀딩스의 2차 전지 소재 비중이 아무래도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땐 현재로서 봤을 땐 포스코홀딩스는 아직 철강 비중이 높고 리튬 가격도 아직 하향 안정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좀 언제부터 좀 반등 시기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반기쯤 되지 이것도 않을까요? 하반기.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포스코 홀딩스의 이제 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포스코 퓨처엠은 어떨까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에코프로 BM에 역전이 됐어요. 시총이 원래는 에코프로 BM보다 포스코 퓨처엠 시총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몇 조 차이가 나요. 한 5, 6조 차이 날 정도로 간격이 벌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포스코 퓨처엠이 거의 100조 원 정도 이제 수주를 이제 확보를 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에코프로 BM이 또 삼성 SDI랑 43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세히 놓고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그래도 포스코 퓨처엠 수주량이 더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대형 수주가 터졌으니까
포스코 퓨처엠보다 에코프로비엠을 더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극이 굉장히 커졌고 제가 봤을 땐 지금이 더 기회일 수 있다. 네, 분할 매수하기에는 포스코 퓨처엠을 매수하는 게 더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에 포스코 퓨처엠에서 인조 흑연 생산을 2배 늘린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1월 17일 되게 따끈따끈하죠? 네, 어제였는데 이제 촬영이 좀 이제 18일이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이제 강경성 제1차관님이 직접 방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런 얘기를 남기셨죠. 정부는 금융세제 R&D, 규제 개선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네. 아니 정부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건 밀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이 다른 기업보다 상당히 전략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응급제를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인조 흑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아직까지 천연 흑연을 많이 쓰지만 인조 흑연 비중이 더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면 실리콘 응급제를 섞어서 쓰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인조 흑연이 응급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유일하게 지금 국내에서는 포스코 퓨처엠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유일합니다. 와. 여기는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라든지 그런 데는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거기는 이제 전구체하기도 바빠요. 그쪽은. 네. 근데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전구체도 하지만 인조 흑연, 그러니까 응급제까지 지금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기초가 되는 건 사실 철강 산업입니다. 철강 산업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부산물로 나오는 걸 가지고 네, 천연 그 인조 흑연을 만들 수가 있어요. 되셨네요. 네,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만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특히 중국에서 흑연 수출 중단한다고 으름장을 놨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끼지 않는 건가요? 네. 그 다음에 최근 발표에 의하면 그래도 한국 업체들한테는 수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쟤네가 또 언제 말 바꿀지 몰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런 이제 흑연을 이제 다루는 기업에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포스코 퓨처엠도 이런 인조 흑연 분야에서 더 투자를 늘려가려고 하는 건가요? 네네. 왜냐하면 제가 예전부터 얘기한 것지만 양극재 기술이 이만큼 올라왔다면 음극재 기술은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네. 요거를 같이 끌어올려야 할 수준에 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만약에 인조 흑연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실리콘 응급제까지 섭렵을 하게 된다면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혹시 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충할 계획인지 볼 수 있나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포스코 퓨처엠 응급제 공장 시설인데요. 네. 지금은 현재 한 연 8,000톤 규모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올해까지 18,000톤으로 늘릴 거고요. 향후 이제 2025년까지 2025년 말까지 4천억 원을 투자해서 2배로 늘릴 거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36,000톤 정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응급제 시장은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뒤처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보통 지금 아직도 천연 흑연을 많이 쓰고 있고 흑연이 지금 중국에서 또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구체처럼 중국산 비중을 굉장히 줄여야 하는 입장에 있는 거죠. 근데 요거를 유일하게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아직 부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와, 그러니까요. 이게 포스코 퓨처엠이 에코프로비엠에 비교했을 때 수직 계열화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양극재 수주 측면에서도 뭐 더 많은 거고, 그다음에 음극재 쪽에서도 기술력이나 인조흑연이나 이런 부분이 또 있는 거고. 그런데 주가는 낮은 거고. 그렇죠. 진짜 작년까지만 해도 에코프로비엠을 많이 앞섰었는데요. 그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초기에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술력도 뭐 앞설 수 있었고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자금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금력과 그다음에 철강을 하면서 쌓아온 그런 노하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따라잡았고요. 특히 단결정 양극재 그 상업 생산을 포스코 퓨처엠이 먼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86이라는 제품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율이 약간 좀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라든지 그 마진율이 예상치보다 적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좀 안 좋은 상태인데 그게 이제 안정화가 되고
이제 북미향 수출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북미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우리 제품이 많이 팔리느냐. 그게 지금 중요한 화두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앞으로 미국향 그런 수출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좀 지금 봤을 때 에코프로 BM보다 낮았을 때 이제 점점 물량을 늘려가시는 게 좀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포스코홀딩스처럼 한 연말 보면 될까요? 그렇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극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연말 정도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2차 전지 소재 중에서는 전구체가 네, 좀 주목해야 될 시기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양극재도 작년에 한번 왔었고 네. 그게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굉장히 뭐 톤당 1억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솟았을 때 양극재 업체들이 부각이 된 거였거든요. 레깅 효과로. 그러니까 전에 싸게 사둔 게 오르니까 마진율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진율대로 성장성을 계산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제 역 레깅이 되면서 이게 이제 추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도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이나 아니면 에코프로 BM은 주가가 조정이 돼서 막 반토막이 나잖아요. 고점 대비. 근데 지금 에코프로 머티는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전구체는 지금 막 성장하고 있고 양극재는 조정인데 이 조정이 이제 조정해서 다시 상승기로 가려면 하반기쯤에 좀 되지 않을까. 왜냐면 또 그때 금리 인하 이슈가 또 생기고 그러면서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업체들이 굉장히 좀 돈을 많이 빌려서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조금 해소할 수도 있고 왜냐면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마진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래서 좀 양극재 쪽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 그러니까 전구체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네오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 쭉 들으니까요. 네네. 정말 하나의 기업을 분석할 때 뭐 금리 매크로 그다음에 투자 현황, 뭐 원자재 가격, 뭐 전기차 시장 등등 고려할 게 참 많네요. 네, 그럼요. 근데 이러한 것들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오늘 너무 잘 짚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 정말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더 공부하신다고 하면 정말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또 큰 수익률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전구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해라 이러면 진짜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돼? 그렇죠. 막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너무 중요한 포인트 많이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